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호응에 좀 약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주간 이용시설협회 김정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저희 결과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 그 무음 또는 진동으로 안 되어 있지 않은지 혹시, 왜냐면 시설에서 급한 연락들이 오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인제 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끊기면 이제 긴장하셔서 발표하시다가 까먹고 또 뭐 이렇게 못 놓치신 분들도 인제 계시기 때문에 혹시 핸드폰에 지금 내가 매너 모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 결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어 통역에는 박양선, 김성민 수화 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앞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저 뒤에서 네,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순서는 사전에 안내드린 결과 발표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발표회 들으시다가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뒤쪽에 보면 저희가 포스트잇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문 사항을 작성해 주셔서 저희 이제 직원들, 저희 이렇게 명찰을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제 주시면 저희가 순서 사이사이나 1-2부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 발표회 저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부 첫 순서로 한국장애인 주간 이용시설협회 박영욱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장까지 와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는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저도 와서 알았는데요. 자료집이 몇 가지, 네 가지가 나가더라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만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분이 있다면 더 챙겨가시고요. 네. 네, 오늘 2025년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의 선도 프로그램, 다 같이 고생하시고 다 같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주간 이용 시설의 서비스들을 좀 더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계신데, 그중에서 어 저희 이제 연구진인 홍남희 교수님과 이세영 교수님 그리고 저 협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그래도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우수한 것 같다라고 해서 7개 시설을 먼저 선정해서 오늘 시상을 하고 또 발표를 하는데, 선정된 시설에게 너무 축하드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시설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셨는데 더 많은 시상을 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지만,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에서 장애인 주간 이용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 바뀐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의 방향성이죠. 어 뭐 보호에서 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뭔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는 보호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이용하는 어떤 개념으로 바꿔가고 있었는데 좀 더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춘 저희 전문성을 저희가 좀 더 개발해 가는 게 저희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장에는 지금 장애인 주간 활동이나 장애인 최중증이나 뭐 다양한 저희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바로 지금 이 선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장애인 이용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까? 더 이용인분들이 더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다양한 지역사회, 사람 중심의 어떤 모델들을 찾아가 주신다면 저희 협회가 함께 이 부분들을 더 격려하면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 더 코멘트에서 더 좋은 사업으로 다듬어 주시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7개 시설도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더 많이 다듬어서 향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특별히 한 팀을 초청했는데 작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시설을 최우수 기관으로 작년에 선정되고 올 한해는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수시설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시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면 원래 구례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같이 장려상을 수상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네, 아이가 아픈 급한 일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야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천안시 슈브리지 주간 이용시설, 해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먼저 시상할게요. 네. 장려상 대야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귀시설은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한국장애인 주간 이용시설협회 박영욱. 네, 부상으로 상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네, 한번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다음 천안시 슈브리지 주간 이용시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장려상 천안시 슈브리지 주간 이용시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해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네, 장려상 해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장려상 받으신 분들 한번 찍으실 건데요. 네. 전체로, 예. 전체로 찍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네, 다음 우수시설입니다. 네, 꿈터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수상 꿈터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 귀시설은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한국장애인 주간 이용시설협회장 박영욱.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은 우수시설 상금 40만 원입니다. 원래 우수시설은 현판도 있는데요. 지금 현판이 따끈따끈하게 제작 중입니다. 네, 네, 잠시 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입니다. 네, 우수상 세종장애인 주간 이용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우수 시설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네, 앞으로 나와 계십니다. 네, 최우수상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귀시설은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한국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협회장 박영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 시설은 상금 80만 원과 네, 현판이 수여됩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고 아까 저희가 진행 실수가 났던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회장님과 단체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업의 책임 연구원으로 사진 찍을 때 잠깐 보셨죠?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남희 교수님, 또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세영 교수님을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보고를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네, 12월까지며 지난 3월 26일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네, 접수 기준은 2025년 4월까지 종료된 사업으로 이용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이익이 잘 드러나는 사업 프로그램이면 어떤 주제든 상관없는 자유 주제로 진행되었고 접수 기간 중인 5월 7일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후 탐색 조사 결과 총 25개소, 28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접수 프로그램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업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2024년보다 조금 더 고도화되었고 논리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작성 수준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6월 18일 1차 심사 결과 총 7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이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제출한 심층 조사 결과에 대해 약 2개월간 총 2차례 자문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책임연구원 주관으로 총 7개소 프로그램 담당자 FGI가 8월 19일과 21일 2차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9월 10일에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4개소가 선정되어 오늘 결과 발표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오늘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드린 자료가 많은데요. 네, 2025년 선정된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작성 가이드가 있습니다. 전국 시설에 요거를 결과 발표회 때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진 분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두 달 정도 일정을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더 많은 선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접수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1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효율적인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작성 가이드 안내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입구에서 나눠드린 로직 모델 가이드북 책자 있으시죠?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세영 교수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고 효율적인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작성 가이드 안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오늘이 좀 날씨가 좀 풀렸더라고요. 그래도 추우신데 그래도 춥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준비했던 중요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모델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되게 거대한 이론이다라기보다는 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도 작년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하고는 많이 얼굴들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저도 제 첫 직장도 지적장애인 단종복지관이었습니다. 저는 충현복지관이 제 첫 직장이었고요. 99년 11월 달에 제가 입사를 해서 약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원래 기획팀으로 입사했는데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총무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갔더니만 "너 다음 달부터 중복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중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복장애인이라고 했거든요. 되게 선도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99 년도에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복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5년 동안 일천하지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경험이 제가 지금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의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어떤 부분들이 좀 힘이 들고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제가 주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같이 밥 먹어 주고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 타서 같이 먹고 예 같이 이제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런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귀했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뭐 어려운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요 책자거든요. 이 책자가 완성된 게 어제까지 작업을 했는데 되게 빨리 작업을 해 주셔 가지고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 회장님하고 저희 홍남희 교수님이랑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버전 1 입니다. 버전 1 이고 원래도 이제 제가 박윤정 선생님하고도 통화할 때도 "이거는 이제 버전 1 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버전 2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용자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우리가 뭐 이론을 쓰거나 논리적인 것들을 구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행복할 때 이 작은 책자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최첨단이네요. 예. 3시 40 분까지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뭐 했냐면은 작년에도 제가 짧게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우리한테 필요한 AI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근본으로 이제 선도 프로그램에 준비를 하면서 로직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 사실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과정을 시작을 할 때 간단하게 제가 영상 강의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로직의 모든 것들의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에는 순서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지만은 장애의 문제를 책으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노인의 문제를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죽은 이론이죠. 죽은 이론이 현장에서의 업무를 할 때 어떤 실천적인 괜찮은 방법이냐?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운 것들을 바로 써먹어야 돼요. 써먹지 않는 지식은 죽은 이론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로직은 사실 우리의 죽은 이론을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 모금의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원래 모금의 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이 로직 모델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배분 사업 팀장으로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공동 모금의 전체 프로세스는 로직 모델에 기반하거든요. 그럼 우리 로직은 우리만 쓰느냐? 안 그렇습니다. 로직은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예.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서 한 10년 일했고요. 기업에서 9년 정도 일했습니다. 기업 상권에서 9년 정도 일했는데 기업은 더 심합니다, 로직이. 일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뭐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은 사회복지 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돼요.
우리 일의 성과가 어떤 지역사회에 임팩트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구조화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전문가로 만든다."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로직은 뭐 대단한 건 아니다. 일의 순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로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성과. 이 선도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홍남희 교수님이랑 저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이 비영리 섹터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는 늘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딱 들여서 "하신 일의 성과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여쭈면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요, 성과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저는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봉사자가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마이크를 제가 드리면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요,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1 번, 2 번, 3 번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전 2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성과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사회복지는 착한 일, 좋은 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굿 잡이 아닙니다. 라이트 잡인 거예요. 적합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처 이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전공을 사회복지로 했지만 공부하는 내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사회복지 실천론, 뭐 방법론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성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일하다 보면은. 저는 그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없거든요. 효율성, 효과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거는, 제가 떨어뜨려서 생방송에서 이런 일이 떨어뜨려 가지고 망가진 것 같아요. 저기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생방송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잘 안 떨어뜨리는데 제가 막 허겁지겁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현장의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이 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책무성과 증거 기반 실천입니다. 이제 증거 기반이라는 거는 근거죠, 근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명확하셔야 돼요. 책무성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있는지는 모르는, 선물이 혹시 있나요? 예. 아이패드 같은 게 선물로 주면은 잘 맞추실 텐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지역 축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물이 후져서 그래요. 예. 1등 아이패드 이런 거 주면 엄청 한다니까요. 1 등 볼펜 한다 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볼펜 다 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여기 뭐 다 사회복지사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사회복지사. 왜 전문가일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왜 전문가일까요? 되나요? 예. 왜 전문가일까요? 감사합니다. 고쳐 주셨네. 왜 전문가일까요, 사회복지가? 왜 전문가 같으세요? 전문가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은, 네, 뭐 선물도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4 가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 4 개의 조건에 충족되는 직업군이 소위 전문가예요. 첫 번째, 대학의 커리큘럼이 있느냐. 두 번째, 라이센스가 있느냐. 예. 세 번째, 협회가 있느냐.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가 윤리 강령이 있느냐예요. 이 4 가지 이 조건에 맞는 직업군이 있죠. 의사, 변호사, 약사,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입니다. 4 개의 조건을 맞거든요. 이 윤리적인 부분이 책무성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책무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뭐 나는 이용자가 밉든 좁든 일을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일하다 보면은 관장님이 미울 수도 있고 뭐 과장님이 뭐 미울 수 있습니다. 조직은 뭐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결과를 만드는 게 전문가예요. 예. 제가 국민연금을 18년 11 개월을 내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8년 11 개월 동안 제가 돌아보면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게 일을 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난 저 사람이 미우니까 너무 화가 나."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예.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설에서 일하시면서 당사자들의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성과에 대한 고민들을 로직 모델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이 장표에 제일 중요한 건 책무성과 증거 기반 실천입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내 감으로 일하는 거는 조심해야죠, 사실은.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예. 뭐 제가 재밌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것이다. 투입 결과를 이제 바라보는 건데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마 공공에서는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돌아보면은 제가 일할 때의 공공하고 지금의 공공이 다릅니다.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공공이 느렸거든요. 민간이 빠르고 공공이도 일도 좀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더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주로 이제 성남이랑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 가끔 그래도 연구 때문에 뵐 일이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요.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 연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효과적이냐를 제가 연구했거든요. 이미 공공에서는 그렇게 앞서가요. 여러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정말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신입 직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저라면 안 뽑는다, 사람. 왜냐면 조직에서는 사람을 뽑으면 고통이 시작돼요. 휴가 보내줘야죠. 승진시켜줘야죠. 그다음에 회식할 때 소고기 사줘야 되잖아요. 네, 직원을 뽑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챗GPT는 전원만 키면 되죠. 한 달에 29,000원 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24시간. 뭐 물론 우리도 카톡 때문에 거의 24시간 업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래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넘어가면은 이 블랙박스 이 로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설계도다. 그다음에 되게 시각적이다. 되게 비주얼하거든요. 간단하게, 간결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에 이제 합류한 게 제가 회장 올해 2 년째인가요? 2 년째 같은데요. 전에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했을 때부터 로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기회를 이제 회장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되게 간결해요. 도대체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한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데 활동을 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죠. 근데 결과가 성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야근했어요. 어제 10시간 야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죠. 성과는 아니잖아요. 야근했다고 다 성과를 내진 않죠. 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성과를 못 내는 야근은 전기세 내야 돼요, 기관에. 전기세랑 수도세 내고 가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더 깐깐하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깐깐하진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제가 뒷장표에도 있지만 성과랑 결과가 헷갈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과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예요. 긍정적인 변화. 근데 그게 어렵죠. 제가 이번에 로직 모델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본 거는 작년에 좀 달라진 거는 성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였어요. 예, 성과에 대한 이해도가. 성과를 간단하게 따지면 긍정적인 변화예요. 더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성과 관리가 제 박사 때 주 공부했던 영역이었거든요. 도대체 우리 업계 성과가 뭐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는 영어로 하면 B입니다. B. B. B가 성과예요. 그 B가 뭐냐면 상태거든요. 상태. 그러니까 선도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아마 뭐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당사자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 싶으냐가 성과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행동을 줄이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지역사회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 상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성과예요. 아마 오늘 나가실 때 다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과는 B다. B. 이 공식을 우리 삶에 대입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그게 성과예요. 내 삶의 성과죠. 내가 지금은 뭐 이런 조건을 갖고 있지만 5 년, 10년 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공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대입하면은 저희 3년 후 혹은 4년 후에 이 아이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 싶은지가 저의 주 과제죠, 요즘에는. 저의 고민점이기도 하고. 그거 하라고 제가 학교에서 돈 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비주얼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되게 빠르게.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되게 빠른 게 중요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고민은 중요하지 않다. 저의 관점으로는. 고민이 모든 문제의 솔루션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 어제 고민했는데요. 그게 뭐 고민을 다 하잖아요. 중요한 건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예. 그래서 이 로직을 그런 맥락에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만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구분을 좀 해서 드리면은 사업 계획서랑 로직 모델인데요. 사업 계획서는 운영의 모든 정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적.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금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모금의 양식이 어땠냐면은 필요성, 배경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금의 양식은 모금의 사업 계획서는 액션 플랜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필요성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의 당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붙으면 되죠. 제가 모금에 있을 때 엄청 얘기했었거든요. 좀 바뀌었어요, 양식이. 아시겠지만. 필요성이랑 배경 다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정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직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3시 30 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이용자 당사자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도전적 행동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물론 여러 선생님들이 24시간 그럼 우리가 24시간 고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9 시부터 6 시까지는 고민해야죠. 철저하게.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 몇 시에 오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차 쓰고 오신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에 근무 시간에 온 거잖아요. 근무 시간에 와서 그거를 수당에서 빼진 않잖아요. 사실은. 일의 연장이거든요. 교육은 얻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얻어 가신 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이거를 이제 갖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관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도 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if then인데 뭐 이거는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흐름인 거죠. 만약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뭐뭘 하면 뭐뭐가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입, 활동 그다음에 산출과 성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뭐 이 장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데가 아니라 이거를 로직을 고민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걸 잘 쓰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과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성과부터. 이 로직을 그냥 이론으로 배우면은 문제,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가난을 책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봉사자 3 명에다가 강의실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뭐 재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봉사자를 구해서 활동을 시켜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장애를 책으로 배운 거예요. 로직을 제대로 써먹으시려면 사실은 여기에다는 제가 그렇게 안 썼지만은 성과를 먼저 고민하시는 거예요. 성과를. 아니 내가 당사자를 어떤 상태로 만들고 싶은지.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역으로. 그 부분은 마지막 장표에 제가 있긴 있거든요. 역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가동시키고 그러면 결과는 나오는 거죠. 예.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이제 노력과 숙련도가 저는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과를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과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성과를 디자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투입과 활동을 하면 돼요. 산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를 디자인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성과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과 디자이너. 물론 어렵죠. 더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 제쳐두고 실제 로직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성과를 디자인하시고 그다음에 투입, 활동, 산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고요. 여기도 제가 써 놨지만은 "산출은 실적일 뿐 이용자의 변화가 아니다." 물론 뭐 이용자가 변화될 수도 있지만 산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야근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못 내면 당사자의 변화를 도출하지 못하면 야근하면 전기세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각오로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올해 그 선도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되게.
이 고생을 공공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 우리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하면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절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했는데요." 뭐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표정이 좋아졌는 이거 관심 없어요. 공공이 나쁘다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되게 중요한 건 증거 기반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성과를 제시해야 돼요. 효율성 보여줘야 돼요, 효율성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2021 년도에 요 얘기도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었는데 2021 년도에 제가 강서구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강서구 복지공제 국장님한테. 강서구에 종합사회복지 10 개가 몰려 있어요. 창문 열면 바로 복장이 보여요. 강서구의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종복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 때 종합사회복지가 10 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공제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복지관 10 개를 컨설팅을 해 달라는 걸 제가 고민했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했죠. 그러면 국장님 복지관 10개 효율성을 분석을 하자고. 그래서 이런 강당에서 복지관 관장님 10 분을 모시고 제가 그 사업 이제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난리 난 거예요, 관장님들이. "네가 이럴 수 있냐? 너 사회복지원장을 아는데 어떻게 네가 효율성으로 분석을 하냐?" 이런 정성적인 조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정성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거하지 못하면 조심스럽다고 특히. 그래서 보고서를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여러분들이 휴먼 서비스를 하는 정말 당사자와 밀착돼서 사실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단위에서 로직에 대한 근거에서 성과를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너무 잘 정리를 하셨고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 모델의 새로운 이름은 성과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산출은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단기, 중기, 장기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 좋아요.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예산의 회계 연도에 맞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나 6 개월이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용자분들의 이용 기간이 서비스 이용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인에 대한 사람 중심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패스하고요. 이거는 37 분이어서 좀 한번 보세요, 장표를. 제가 선생님들 질문을 받고 싶거든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쭉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시간이 한 2분 남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조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라도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박윤정 선생님한테 좀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데이터가 좀 많으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을 드리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직 모델은 성과 디자인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출과 결과와 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는 영어로 하면 B예요. B. B.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은지가 성과예요.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은지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효율성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우리 업계에서도. 이미 2019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수원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의 효율성도 조사했었어요. 1이 가장 효율적인 사람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한 거고. 어떤 사람은 0.6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 거죠. 아니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일은 비인간적입니다, 여러분들. 일의 방식은. 예. 그나마 우리 업계가 인간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는 비영리가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 사업법과 민법에는 비영리로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는 어려운 이웃들의 영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가 비영리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동료님들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받고 싶잖아요. 비영리 아니거든요, 저희 업계의 일은.
어려운 이 당사자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면 예. 그게 이제 일을 잘하는 거죠. 그게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저도 뭐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선도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이 들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고도화해야 되느냐 요즘 그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도화해야 되느냐. 로직 모델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쉽고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거의 원래 가이드북은 시나리오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 계획서에. 하다가 뭐 우연찮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라고 한번 또 기회를 주셔서 좀 급하게 작업을 해서 조금 투박하긴 합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버전 2, 버전 3가 돼서 진짜 우리한테 맞는 로직을 좀 정리해 놓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금 기준점이 돼서 선생님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더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늘상 몸과 마음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 거라는 거는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포스트잇 준비해 놨거든요. 거기에 쉬는 시간에 혹시라도 '나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사실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 적어서 이제 저희 직원들 뭐 박윤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나중에 이름 밝히지 않고 네, 질문하고 답변하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지금 교수님께서 빨리 끝내 주셔서 40 분으로 네, 그렇게 시간이 보이는데 저희가 4 시에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4 시가 돼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저희가 드리지 못한 현판이 따끈따끈한 현판이 이제 막 도착해서 네, 요거를 먼저 진행을 드리고 그다음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은 세종장애인 주간이용센터, 꿈터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직 여기 친구들 같이 그다음에 여기 최우수 상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여기 앞에 붉은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 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시설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제 운영을 하였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네. 첫 번째 발표로는 방금 전에 우수상을 받으신 꿈터 장애인 주간이용센터의 행복한 DIY 여행입니다. 네, 발표자는 김현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터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김현진입니다. 2025년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 결과 발표회에서 저희 꿈터의 행복한 DIY 여행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DIY 여행은 꿈터의 이용인분들이 여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얻어진 성과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계획할 당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에서는 87.6%의 발달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발달 장애인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제약, 그리고 자기 결정권의 제한성이라는 장애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꿈터는 이런 이용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희 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셨고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온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했으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안내된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관광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용인분들에게 여행다운 여행이라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행복한 DIY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으로는 사업을 총괄할 인원과 각 그룹을 지원할 사회복지사 4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분들의 이동과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분들도 필요했습니다. 물적 자원으로는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4개 그룹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숙박비, 식비, 체험비, 유류비 등 예산 총 631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30만 원이 넘는 예산은 꿈터 1년 사업비의 약 25%를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 관악구에서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의 일부와 부족한 차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6월에는 이용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용인분들과 개별적으로 여행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익숙한 공간에서 그림과 사진을 활용해서 대화하듯이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지, 또 어떤 여행을 해보고 싶은지 각자가 희망하는 여행을 확인했습니다. 9월에는 모두 모여서 행복한 DIY 여행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는 사업 설명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AAC 도구를 활용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참여 의사를 이용인분들이 직접 표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동료 이용인과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사진을 펼쳐두고 누구와 함께 여행하고 싶은지 이용인분들께 물어보는 동행자 선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용인분들이 주체적으로 여행에 참여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과 여행 실행의 단계입니다. 10월에는 그룹별 여행 계획 수립을 위한 모임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첫 모임은 그룹별로 모여서 미리 준비한 AAC 도구인 사진 카드를 통해서 자신이 여행하고 싶은 관광지나 체험 활동, 그리고 식사 메뉴 등을 선택하는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분들은 질문에 답을 하시기도 했고, 언어 표현이 어려운 분들은 카드를 가리키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일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일정화된 것을 확인한 이용인분들은 매우 만족해 하시며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일정을 가지고 1박 2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의 일정 중에는 한 분당 4건 정도의 선택을 하셨고 그 중에 86%가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일정 진행 중에는 의도치 않게 예정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이용인분들에게 대안 활동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소그룹 여행의 의미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자기 결정 경험을 통한 주체성 강화입니다. 행복한 DIY 여행을 통해 이용인분들은 여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삶의 주체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여행 전후 이용인 분들의 표현과 행동을 관찰한 결과 여행에 대한 행복감을 말로 표현하시거나 액자를 매일 꺼내보는 모습으로 즐거웠던 순간을 추억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결정 경험이 주체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의사소통 확장 및 참여 확대입니다. 행복한 DIY 여행은 AAC 도구를 모든 단계에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인분들과 저희 지원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고, 이용인분들의 정보 접근성도 향상되며 참여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정서적 만족감과 성취감 증대입니다. 여행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7.5%가 긍정적 응답을 선택하여 여행에 만족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표현되는 만족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여행한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공유할 때 손뼉을 치거나 자신이 갔던 장소의 이름을 크게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번 여행이 이용인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이용인분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반응, 그리고 선호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이용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용인분들의 선택을 중심에 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AAC 활용의 전문성과 맞춤형 지원 실행력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용인분들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이 향상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역량 강화라는 성과는 행복한 DIY 여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전문성을 높이는 토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꿈터의 행복한 DIY 여행의 성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우수상을 받으신 세종장애인 주간이용센터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나아가 봄입니다. 발표자는 배광열 대리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장애인 주간이용센터의 배광열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관에서 추진한 돌봄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젝트 나아가 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로 2년째 추진 중이며 오늘은 사업이 시작된 2024년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의 배경, 주요 활동,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봄 사업은 돌봄 장애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20명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세종시 구도심, 즉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고령화, 장애인 가정, 독거 장애인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나아가 봄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사전 평가 결과 이용자의 평균 사회적 안정감은 60점 만점 중 39.7점, 자기 효능감은 40점 만점 중 22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나는 사회의 일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첫째,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문화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둘째, 지역사회와의 관계 확장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높이고 셋째,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성장하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센터 사회재활 교사가 총괄을 맡았으며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경제소비교육, 의사소통교육, 공예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 세종시청 등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사 파견 및 장소를 지원받았으며 활동비로 사용된 약 1,238만 원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나아가 봄은 나아가 배움, 나아가 참여, 나아가 나눔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나아가 배움 단계에서는 인권교육, 경제소비교육,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기초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참여 단계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참여 주제와 활동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짝꿍 나들이는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짝꿍 나들이는 이용자가 직접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라포 형성이 된 담임 교사와 1대1로 지역 사회 곳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짝꿍 나들이의 경우 참여자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의 활동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담임 교사는 단순히 지원자가 아닌 동료 참여자로서 모든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활동에 더욱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재활교사 역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영화관에 가서 첫 영화를 봤고 누군가는 기차역에 가서 첫 기차를 타봤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에서 직접 옷을 사며 계산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용자는 TV에서만 보던 찜질방에 처음 가서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식혜를 마시며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이용자들은 단순히 외출하는 것을 넘어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행동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들이, 세종시 마루지 탐방, 가을 우리마을 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나아가 나눔 단계에서는 공동체 있기와 기관 자체 수업인 제과 바리스타 수업을 통해 만든 머그컵과 쿠키를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현재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년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면 2년차에는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중심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진들에는 이용자분들의 활짝 웃는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머그컵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 시민들에게 나눔 공예품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 기차역, 찜질방 등 새로운 환경에서 세상을 배우는 순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용자분들이 나아가 봄을 통해 한 걸음 성장한 증거입니다. 프로그램은 1년간 총 80회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12회, 의사소통 교육 4회, 공유활동 6회, 자치회의 5회, 짝꿍 나들이를 포함한 사회 참여활동 49회, 나눔활동 3회, 지역사회 축제 참여 3회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지와 즐거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성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참여 의지 향상. 특히 짝꿍 나들이 이후 이용자들은 다음에는 이런 곳이 가보고 싶다고 스스로 제안하는 등 자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심리적 변화. 사회적 안정감은 6%포인트, 자기 효능감은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셋째, 수동적 이미지 탈피. 이용자들은 나눔 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참여 활동 제공.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단순한 일상 유지 이상의 경험과 자극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 활동이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외부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 가정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머그컵이 너무 정성스럽다. 이런 만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한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나아가 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아가 봄은 장애인 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함께한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짝꿍 나들이를 통해 내가 선택한 삶을 경험한 순간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장애인 주간이용센터는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지난해 최우수를 수상하셨던 사랑의 동산 아가페 e스포츠 클럽 하우스입니다. 작년 수상 이후에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성장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발표자 팀장님께서 벌써 나오셔서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작년에는 안내받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두 번이나 이런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 2024년에 있었던 선도 프로그램 발표에서 저희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 제목은 아가페 e스포츠 클럽하우스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내용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과천에 위치한 하늘행복 나눔재단 소속의 사랑의 동산입니다. 저는 발표자 오요한 팀장입니다. 네, 저희의 제목은 e스포츠 클럽하우스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e스포츠 동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이용 시설에서 e스포츠라는 것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설립 배경은 필요성과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이용 시설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에요. 약 한 12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는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 내에서 10년 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관 내에서 주로 일어나는 교류에서 벗어나 저희 법인 안에 재단 안에 있는 3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 기관 간의 교류를 좀 더 도입하고 싶었고 또 이용인들에게 좀 다양한 경험, 다양한 관계를 맺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대두되는 거는 개인별 지원 계획인데요. 소그룹, 소집단 혹은 개인별 지원 계획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관찰하다 보니 이용인 분들의 선호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호 활동 경험을 확대시키고 그것을 곧 취미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취미 개발까지를 저희의 목표로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시설 이용 인원 약 11분이 참여하셨고 저희 법인 안에 있는 다른 기관, 타기관 2개 기관에서 3분이 또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령대는 20대, 30대가 중심을 이루었고 투입 자원으로는 3개 기관의 각 직원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여 주셨습니다. 협력 자원으로는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컴퓨터를 지원을 해주셨고 과천시 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와 대회 개최의 지원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사진인데요. 이용인분들은 이때 당시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게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었고 또 일부 원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주 2회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매주 이렇게 이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갔고요. 다른 기관의 이용인 분들과도 잘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용인 분들이 이제 한두 분 빠지는 날에는 그 이용인분 A씨는 오늘 왜 안 오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등 친교가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취미로 자리 잡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 2회 이런 강습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먹은 다음에
이렇게 e스포츠 활동하는 곳으로 가서 스스로 게임 켜서 막 실행하시고 연습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취미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산출은 조금 행사 위주의 것을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업 발표 대회를 작게나마 가졌는데 대회 형식을 띄었는데 이때 이용인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24년도에는 "대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 외부 대회 2024년에 있었던 파주에서 열렸던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e스포츠 부문에 과천시 대표로 저희 동아리 전원이 참여를 했고 또 이제 과천시 e스포츠 대회라고 하는 과천시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 장애인 부문이 조금 이제 작게나마 열려서 그곳에도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거듭될수록 이용인분들이 점점 더 e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사랑의 동산도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인데요. 예, 이번 사진이 이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e스포츠 대회 사진이고요. 다음으로는 뭐 외부 대회 참여, 그리고 4번은 저희 이제 사랑의 동산이 함께 공동 개최한 e스포츠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총 6개 지역에서 참여를 해 주셨고 10곳 이상의 이제 기업의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e스포츠 문화가 확립되어 가는 것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저희가 성과로 잡은 것은 개인 이용인 개인의 측면으로는 낮 활동이 확대되고 취미가 확립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지역 내 발달 장애인 그룹이 형성되고 동료 의식이 확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이고요. 기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또 인프라적으로는 과천시 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창설이 되면서 보다 장애인 e스포츠라는 것이 스포츠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2024년의 성과를 가지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주 2회 동아리 활동은 진행이 되었고요. 대회를 할 때마다 이용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대회가 한 번 치러지고 나면은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점점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이 횟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도 가평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e스포츠 부문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였는데요. 과천시 e스포츠 대표로 저희 동아리 회원 4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1개를 수상하였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종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컴퓨터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닌텐도 스포츠라는 게임을 접목을 하면서 기술 위주의 종목에서 이용인분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화합과 도전이 중시되는 종목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위에 쪽 사진은 뇌병변 장애인분이 참여를 하시는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이용인분이 볼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닌텐도 스포츠 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 대회에는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성남, 수원, 연천, 구리 총 8개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참여를 하셨고 저희가 16개 팀으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됐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참여의 호응도가 높았던 대회였습니다. 네.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볼륨이 조금 높을 수 있어서 음량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한 명의 선수를 떨쳐내긴 했습니다만. 제발. 가자. 김승민 지름길 타나요? 탔어요. 우주선 맞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조용타. 자 가자. 막어. 네. 중간에 소리를 지르는 게 전데요. 죄송합니다. 2024년 12월에 위켄플레이 대회에서 나온 아가페 명경기고요. 저희가 이 경기를
통해서 아주 안타깝게도 졌습니다. 저희가 진 경기인데도 너무 극적인 부분이 연출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용인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저희가 해설자, 캐스터들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 플레이하는 것들을 막 긴박한 순간들을 막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용인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상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중앙 공동 모금회에 프로그램 제안 사업을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33개 기관 서류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는 이제 보고 왔는데 아직 서류 아직 발표는 안 났거든요. 저희 거기에 담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같은 e스포츠 클럽하우스 또는 동아리 활동을 20개 정도 도내에 조직을 하고 그들에게 e스포츠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수 관리도 체계화하고 선수 육성 및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발달 장애인의 e스포츠 구심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조직이 연대를 하면 이것이 곧 협회나 연맹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발달 장애인 e스포츠 리그를 진행하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재정만 투입이 된다면 그것이 곧 스포츠 생태계가 됩니다. 스포츠 생태계가 된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이용인 분들이 e스포츠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대회에 참여하고 리그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달장애인 e스포츠 선수 직업군을 창조하는 것까지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여가 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힘이 되어서 아주 많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장애인 복지 생태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이 주간 이용시설 이용인의 삶에 기분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최우수상 올해 최우수상 수상 발표를 앞두시는데 방금 발표 들으시고 아 뭐야 나도 내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떠셨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다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반응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셨는지 한번 올해 이제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청했는데 다르시죠? 안 떠시잖아요. 일단은 두 번째 발표하시니까 안 떠시잖아요. 네, 그때도 발표를 잘해주셨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좋은 사례는 이렇게 서로 배우고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이 자리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발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신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렌즈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조수아 사회재활 교사님을 무대로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시고 바로 다음 순서여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수아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진 프로그램인 렌즈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진행했던 렌즈로 보는 세상은 사진을 매개로 한 비언어적 자기 표현과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지적장애인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 기관에서는 2019년도부터 사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재활 프로그램으로 AAC 기반 사진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진에 높은 흥미와 재능을 보이는 이용인들의 이제 심화 욕구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교육과 다양한 창작 경험을 제공하는 심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출사 장소 선정이라든지 촬영 대상 선정 등 이용인이 모든 과정에서 직접 선택해서 자기결정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또 지역사회에서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 창작자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동아리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는 창업총괄 1명과 전문 사진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학생들의 DSLR 카메라를 후원받아 전문 장비를 마련하였고 필요시 참여 이용인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넓혔습니다. 또 타기관 연계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인 곤지양 어울림마당과 연계를 하였는데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우다다 동아리에 참여하여 월 8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또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액자나 필름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총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크게 5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카메라 기초 교육입니다. 기초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무래도 전문 카메라 장비가 많이 낯설고 힘든 이용인들을 위해서 삼각대를 활용한다든지 간단한 터치로 초점 맞추기 등을 활용하여서 이용인들 눈높이에 맞춘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법을 익히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제 지역사회 명소나 행사장에 방문하였는데요. 이 활동은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이용인들이 촬영 대상과 구도를 스스로 선택하며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마무리 단계였던 사진전 개최입니다. 사진전 꿈의 조각은 곤지암 어울림마당 2층 갤러리에서 총 3주간 진행되었으며 작품 선정 과정에도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고르고 구성하였습니다. 또 전시 계획식에서는 보호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산하기관을 초청하여 참여자들이 관람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곤지암 어울림마당 우다다 동아리에 참여하여 또 8개의 비장애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통해서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모 교육입니다. 5월과 10월 계절이 좋은 시기에 이제 보호자를 초청하여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인이 직접 가족 사진을 촬영해 보며 바꿔서도 찍어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은 자녀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모두 설명드렸기 때문에 산출 부분에서는 연간 운영 흐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카메라 기초 교육을 통해 기본 기술을 익히고 이어서 월 1회 야외 출사를 진행하고 10월에는 그 결과물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단계별로 구성된 흐름 속에서 참여자들의 기술 습득과 또 표현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여자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앞서 보시면 이런 간단한 척도를 활용하여 저희는 사진 촬영 수행 능력을 사전 사후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평균 41점에서 사후 평균 55점으로 약 14점 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향상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진 변화였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입니다. 올해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이제 타 동아리인 가죽공예 동아리와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속에서 이제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용인 개발 영역 발굴과 자립생활의 기초를 마련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촬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용인들의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또 사회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신감과 자기 표현 능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표현과 성취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이 소개되고 또 전시장에 비치되었던 방명록에 너무 멋있어요. 장애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등 전시 관람객들이 남긴 긍정적 평가에 참여자들은 또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이용인의 인터뷰 영상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볼륨이 많이 작아서 자막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딱딱하죠. 네.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요, 제가. 그 지금 인터뷰에 나왔던 세 분이 올해 이제 의왕에서 진행했던 사진 공모전에서 이제 입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이 렌즈로 보는 세상 프로그램은 자립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촉진, 자기 표현 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가치를 담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가능성을 잘 살피면서 더 다양한 활동과 참여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원이신 홍남희 교수님께서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 역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향키. 네, 소개받은 홍남입니다.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 열심히 달려오셨던 노력과 애씀을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있는 거를 좀 더 지역사회에 많이 알리고 좀 더 이런 성과가 많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실천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신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총평을 가름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기관으로 선정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FGI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나?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도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 3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먼저 사람 중심 실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성과가 나타났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중심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전략인데요. 선생님들 앞에서 선도 프로그램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3가지 욕구 사정이 다각화되었고 사람 중심 계획이 선생님들의 실천 지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욕구 사정 다각화는 선생님들이 이용자의 표정 그리고 제스처, 행동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또 그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관찰에 기반해서 욕구를 파악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자치회의를 소집단으로 이렇게 엮어내서 그 안에서 욕구들을 도출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AAC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계셨어요. 이용인뿐만 아니라 이용인과 친하게 지내는 동료,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의 정보 또는 실태조사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환경체계를 통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 계획 실천 지혜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이 사람 중심 실천, 사람 중심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간 이용 시설에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용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용인들의 자기 결정, 자기 선택을 그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특히 표정, 행동 이런 거 놓치지 않으셨던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구 충족과 안전의 균형 잡기라고 제가 그렇게 주제를 도출했는데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임폴트 2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과 이용자를 위해서 중요한 것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런 균형을 아주 잘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최우수 받은 기관에서는 뭐 이제 그 카메라가 되게 무겁고 들기가 어려운데 그걸 고집하시는 이제 이용인 분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랬을 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삼각대를 제공하고 또 주변에 자원봉사자를 또 옆에다가 또 지원을 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이 충분히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또는 세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운동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막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 운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선택하고 또 그 운동을 잘 수행했을 때는 그 이용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선물로 제공하기도 하고 강화물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임폴트 2와 임폴트 4를 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인의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셨는데요. 저는 주간 이용 시설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용인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인의 보호자와 같이 종사자들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용인을 퍼슨후드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실천을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 실천 지혜는요. 이론이나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만이 발휘하실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운영이 되고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심 실천 운영 전략으로는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꾸준히 활용을 하면서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었고, 다양한 자원 또는 특히 전문가를 연계하고 협업하고 그러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중심 실천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거는 우리가 선도 프로그램 사례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듯이 이용인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자로 변화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인식도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람 중심 계획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이제 보호자들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이런 의사 표현을 하시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환대받네.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막 엄청 높아지고 있었고, 또 자기 자녀지만 이용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들도 가정 안에서도 이용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사회 통합에 같이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 실천의 다층적 경험인데요. 이제 사람 중심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철학도 중요하고, 또 종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먼저 기관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사람 중심 계획과 사람 중심 실천의 철학이 조직원 안에서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사람 중심 계획과 실천이 전반적으로 혁신적으로 되는 것보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도입해 보는 거가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사자 간의 팀워크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스터디하고, 또 같이 시간을 배분하면서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가 이 팀워크가 강화되는 과정이 좀 꼭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 실천 수행의 장애 요인인데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수동적인 보호자들의 태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인에 대한 관심도 좀 감소하고, 또 종사자들이랑 소통하는 데에서도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응대하고 계시나요? 그랬을 때 보호자들의 어떤 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신뢰 기반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 중심 실천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부분도 우리는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 부족한 시간은 종사자들끼리 협업하고, 아까 팀워크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서로 시간 배분을 하면서 그렇게 극복하고 계셨습니다. 좀 가장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FGI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사람 중심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궁금증, 물음표가 이렇게 올라오셨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잘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버티셨냐, 어떻게 나아가셨냐 그랬을 때, 이용인의 아주 작은 긍정의 표현이 굉장히 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을 때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떠올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런 선도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지원, 사람 중심 실천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이용인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 중심 실천에 여러분이 그 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용인들의 선택을 돕고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가 선도 프로그램에서 개별 모델이 아닌 사회통합 모델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회 모델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장애인이 우리가 이분이 무엇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수혜를 받아야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분이 행복한 삶을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용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상관없이 선택권과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셨던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람 중심 또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FGI를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 중심 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타당성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단에 이세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는 이제 논리 모형으로 그렇게 잘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선도 프로그램을 듣고 또 FGI를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우리 이용인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함께 존재하고 있구나,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존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용인이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 그랬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저 이용인 분이 오늘 혼자 있고 싶은 걸까? 또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런지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표정으로 관찰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이제 녹여진 관계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현재 그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용인을 단순히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인이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용인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시는 거, 함께 존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잘하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애쓰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아무도 적어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대신에 오늘 어떠셨는지,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내에 오셨는데 준비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현장 소감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나 이 말은 꼭 하고 가고 싶다. 나 이런 감동 받았다. 혹시? 네, 저희가 없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네, 시간 관계상 네.
앞으로 보라네요. 어디를 봐야 되죠? 여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장애인 주간 이용센터에서 온 김달림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각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욱 회장님과 교수님,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도 사업을 접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현장에서 와서 직접 들으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참여자, 이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 성과에 대해서 고민하는 좀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회의도 많이 하고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 26년도 사업이 저희가 이제 3년 차를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더 섭외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역삼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이천규라고 합니다. 저도 일단은 배움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 두 분, 총 네 분 봤는데, 이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배워가는 자리였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발표하신 아가페 쪽과 그다음에 오늘 렌즈로 보는 세상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된 두 프로그램은 또 제가 고민했을 때 왜 우수상을 받았고 2년 연속 발표를 하게 된지 조금 느끼는 제 느낌점은, 렌즈를 보는 세상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이용자들의 자기 선택권, 이용인들의 자기 선택권은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어떤 전문가로서 이렇게 양성할 수 있고, 그 양성된 전문 기술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그런 조금 더 높은 관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가페 e스포츠 클럽하우스는 그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발전된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이 주간보호센터도 좀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회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수상하시고 발표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들어보니 저도 이렇게 봤지만 심사 때부터 계속 함께했지만 이렇게 잘 포장된 것들을 보니 역시 또 기대가 되고 4년도에 또 더 열심히 또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어떻게 돌아올까라는 또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했던 올해 부르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더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너무 또 궁금해졌고요. 이런 어떤 시작들이 계속 여러 군데에서 계속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교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가 선도 프로그램의 가장 아쉬운 점이 올해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들을 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바꿔서 작년에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올해 어떻게 또 그걸 발전시키고 있는지까지를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있는지를 더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들이 그 고생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치하해드리고 잘했다 격려해드리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은 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직접 발표해 주신 책임연구원 우리 홍남희 교수님과 이세영 교수님, 그리고 선도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에 대한 발표와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수어 통역으로 함께 해 주신 박양선, 김성민 수화 통역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서비스 선도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사업 결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사업, 저는이 아니라 저희 협회는 내년에 조금 더 나은 사업과 네, 진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가시는 곳까지 조심히 가시고요. 네, 다음번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